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보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시아 문화전당에 대한서나 옛날부터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갖고 만들기 전에도 얘기를 들었었고,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같이 이제 고고학이나 뭐 이런 문화한 사람들은 대부분 한 곳에 이렇게 발굴을 하든 뭘 하든 한 지역 연구를 엄청 많이 해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연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우리끼리 이제 그 가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는 거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뭐 많이 하면은 일본, 중국 정도 이렇게 비교하고, 근데 이 강자 그 얘기를 듣고 또 강좌 범위를 보고 그다음 전 학기는 뭐 했지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와 정말 스케일이 크다. 정말 어떤 완전히 이제 그 전 연구 패턴이나 바라보는 눈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왜? 지금까지 연구해둔 이 가치라는 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정말 얼마나 훌륭한지 얼마나 훌륭하지 않는지 비교해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재, 우리 것들을 제대로 알려면 그 정도 스케일을 가져야 되는데, 그야말로 이게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맞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후반 뒷부분에 이제 방구대 안각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겠지만, 방구대 안각화도 발견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벌써 50년, 60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초창기 연구들은 그 수준이었어요. 한 번도 외국에 있는 유적하고 비교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안각화 박물관장을 맡게 되면서 국제학술대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 그 스케일은 아닌데 고래 하나 가지고만 한 5년 정도를 하면서 전 세계 고래 자료를 다 끌어모아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고래잡이, 고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계유산이라는 가치까지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래서 거기에 그걸 전체적인 과정을 조금 설명할 수 있는 강의가 되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안각화 강좌 그러면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하고 이런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좀 이렇게 스케일 좀 크게 지구본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라서 굉장히 나름 기대가 됐습니다. 강의는 제가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눴습니다. 안각화가 도대체 뭔지, 여러분도 안각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안각화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선사시대 미술, 안각화는 선사시대 미술의 한 영역인데 선사시대 사람들 그림이 지금보다 훨씬 못 그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드리고, 두 번째는 전체 이번 강의 전체 그 카테고리가 북아시아 안각화이기 때문에 북아시아 지역에 있는 안각화들을 살펴보도록 하고, 그 수많은 안각화들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안각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한 30곳이 조사가 되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유적을 중심으로 석기시대, 그러니까 시석기시대, 그 다음에 청동시대 안각화, 철기시대 안각화 이렇게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안각화가 지금도 저는 처음에 그 박사학위를 프랑스에서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국어학술지에다가 논문을 한 편 쓰는데, 울산 대곡리 바위 그림에 대한 뭐 연대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반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려 이유를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목이 부적절함. 제목이 바위 그림이, 그 내용이 바위 그림은 학술적 용어로 부적절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인데 이건 안 되구나. 너무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제 다른 내용 수정본 하나도 없이 제목을 못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논문에 거의 한 3분의 1 되는 페이지로 내가 쓴 제목이 왜 맞는지에 대해서 썼어요. 이 제목을 써야 된다. 안각화는 틀린 말이다. 막 썼죠.
해도 그 이제 기재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유적을 빼버렸어요. 안각화라는 말 자체를 빼고 이제 학술지에 싣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들도 안각화라는 말을 굉장히 흔하게 들었을 것 같은데 학술적으로 안각화라는 말은 잘 안 써요. 정말 잘 안 쓰는 데 왜냐하면 첫째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안각화는 맨 끝에 화자가 들어가니까 그림이잖아요. 미술이란 말이죠. 미술인데 선사시대 미술은 뭐 불교 미술, 조선시대 장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시대에 다루지 않는 똑같이 바위에 그림이 새겨졌다 하더라도 불상이 새겨져 있으면 안각화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거는 선상 미술 영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선상미술이라는 게 있고 위치에 따라서 동굴 안에 있는 건 동굴벽화. 유적 명칭을 정할 때는 보통 위치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동굴벽화. 그 다음에 암벽화 이렇게 정하는 거죠. 근데 한문으로 써서 그런데 로가트를 한글로 그대로 옮겨보니까 바위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바위 그림을 썼죠. 암벽화라는 이 말을 썼는데 이미 한국에서는 안각화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작 기법으로 보면은 물감으로 바위에 그린 걸 암체화, 새긴 거를 안각화라고 그러고 더 밑에는 이제 움직이는 거, 움직일 수 없는 걸라고 하는데 이 말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970년도에 울산에서 처음으로 불교 유적을 조사하는 용명대 교수님이 박물관에 계실 때 이 지역을 조사했는데 신라시대 불교가 전파될 때 반드시 대륙을 통해서 들어왔을 거라는 의문을 갖고 그 옛날 삼국유사나 삼사기 같은 데 보면은 울산에 처용이라든지 아랍상이 뭐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울산 지역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방고사지라는 절대 명칭을 찾아서 이 꼴짝에 들어왔죠. 꼴짝에 들어서 아주 우연하게 이제 바위에 있는 천정리 안각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고대 안각화를 발견했는데 저는 이분의 주장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때 이름을 울주 암벽 조각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때는 안각화라는 연구 분야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생 고민을 해서 84년대 보고서를 낼 때 암벽 조각이라는 말을 안각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후에 이제 이 방고대 안각화를 발견했던 김정배 교수님하고 이경조 교수님하고 윤명대 교수님을 40주년에 한 자리에 모아서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뒷자리에서 들었죠. 그분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발견자의 문면대 교수님은 처음에 천정리 안각화를 보고 안각화인지 몰랐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날 여름방학 때 12월 24일에 발견하고 서울에 가서 서울 역사학대에서 이제 내가 울산에서 뭐 발견했는지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역사학회 회원들이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다가 근데 주로 설명했는 게 신라시대 때 화랑 기록이거든요. 그때 김정배 교수님이 뒷자리에 그동안 앉아있다가 그 글씨보다 그 뒤에 있는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거예요. 그때 김명대 교수님이 그게 뭔데 했대요. 뒤에 잘 보라고. 저 슬라이드 뒤편에 그림이 있잖아. 저게 로가트라는 건데 훨씬 중요해. 그래서 이 세 분이 그러면 한 번 더 가보자 해서 방고대 안각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어디 책에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전 옆에서 세 분 얘기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린 건데 그만큼 안각화 그래서 김정배 교수님이 이제 영문으로 된 고고학 학술지를 줬대요. 읽어보라고. 그래서 발견되게 되는데 왜 안각화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잘못되냐? 이게 뭐 일본 후코베 일족도 마찬가지지만 일본 후코베 같은 경우는 안각화가 딱 두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안각화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철도 공사를 하다가 이게 안각화 드러나 있는데 철도 공사가 한다고 이렇게 팠어요. 발굴을 했는데 밑에 보니까 안각화 위에 색깔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안각화들이 잘 보존된 경우는 라스코 동굴벽화 같은 경우를 여러 번 이렇게 보시면 말그림이 있잖아요. 뒤에 스케치가 된 선각이 있잖아요. 선으로 그어진 안각이 있죠. 그 위에 물감을 칠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칠레에 있는 안각화 같은 바위 그림을 하는 게 맞죠. 바위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윤곽선을 만들고 안에 색깔을 칠해 넣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는 유적 명칭을 정할 때 그 당시에 방구대 같은 경우는 한 7,000년 이상 7,000년 정도까지 보는데 수천 년 전에 있는 그림이 그것도 동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위에 비 맞고 바람 불고 물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땅속에 묻혀있거나 동굴 속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근데 물감을 안 칠해줬다고 이미 전제를 해버린 용어를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각화라는 말씀은 안 되는 거죠. 기법상 안각화와 암체화 두 가지가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이 정도 용어로 써주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방구대 암벽화라고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각화 그러면 새긴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문화재 명칭을 안각화로 정해버렸기 때문에 저도 안각화 박물관장 하면서 수도 없이 노력을 했는데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학계 원로한 학계 유명하신 분들 한번 딱 찍어 놓으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 용어의 한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방구대 안각화가 7,000년 정도 전의 그림이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회화 미술이에요. 근데 선사시대 미술은 지금 현대 미술보다 못 그랬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 그게 보통이죠. 인간이 지나듯이 아주 어설픈 그림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점 미술이 발달해서 오늘날 그리는 게 최첨단 미술이 가장 발전된 그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게 과연 그럴까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북아시아는 아니고 유라시아에 들어가는 가장 오래된 그림이죠. 이게 지금 연대가 3,700년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림, 회화미술입니다. 이게 이제 동굴 1994년도에 발견됐는데 프랑스 그 퐁티냥이라는 중부 지방의 계곡에 있는 동굴에서 발견됐는데 이름이 쇼베 동굴이라고 지어졌어요. 왜 쇼베 동굴이냐? 이 동굴을 탐사했던 동굴학자 이름이 쇼베예요. 그래서 그분 이름으로 쇼베 동굴 벽화로 이름 지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유적 명칭에 유적 명칭에 예를 들어 대곡리 방구대 안각화 같은 경우는 문명대 안각화 이렇게 지으면 난리 나겠죠, 그죠?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안각화 명칭은 나라마다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지은 데가 많아요. 아폴로 14호 발사할 때 송크라에서 아폴로 14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나라 안각화 명칭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전국 안각화 유적 조사를 이렇게 한 십몇 년을 다녔는데 한 몇 년 지나면 유적 명칭이 또 바뀌어져 있어요. 행정 명칭이 바뀌니까 유적 명칭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바뀌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어쨌든 그건 논의를 하고 이게 가장 오래된 그림입니다. 오래된 그림의 가장 큰 그림인데 이게 이 동굴에는 매머드 그림, 털 콧불속 그림이 굉장히 중심을 차지하는데 이 뽕다크 계곡에 그 동굴로 가는 길에 보면 이렇게 이게 아크, 그러니까 아치형의 다리가 있다. 이렇게 계곡 이래서 뽕다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생김새가 마치 매머드처럼 생겼어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 내부에 있는 건데 이렇게 동공을 중심으로 그림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스스로 그랬는데 조금 세밀하게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이게 좌측에 있는 건데 이 벽면을 이미 어느 정도 손질을 했어요. 손질을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거는 손가락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했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동굴, 이건 멸종한 동물입니다. 동굴 사자인데 몸통이 없어요. 이렇게 세 마리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듯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걸 조금 더 펼쳐보면 여기에 매머드가 있고 매머드 콧불소도 있고 그죠? 이 뒤에 마치 동굴 사자가 축축축축축축 추격하는 듯한 장면이잖아요. 하나로 완성한 게 아니고 좀 애니메이션 같이 그죠? 이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이 부분이 설명을 드렸죠. 이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을 지나서 옆에서 보시면, 여기에는 이 들소가 동굴 사자와 맞서는 듯한, 그리고 이런 장면들. 그래서 선사시대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갤러리나 이런 데서 박물관이나 이런 데 그림들은 반듯하잖아요. 반듯한 흰 캠퍼스에 이렇게 그림을 보는데 선사시대에는 캠퍼스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있는 자연 상태에 있는 그림들을 그린단 말이죠. 이렇게 동굴이 갖고 있는 이 특징들을 가장 잘 활용을 해서 그림들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을 전체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 걸 보면 마치 동굴 입구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걸 따라가지고 웅크리고 있다가 잡고 대적하고 여기 나중에 분해해서 나눠 먹는 장면까지 하나의 장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동굴을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 마치 이 당시에 어떤 가이드가 있겠죠. 해설사 아니면 추장 뭐 어떤 이름을 해도 좋아요. 여기서 횃불을 들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겠죠. 여기 나오는 이 사자는 자신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사자를 그리려고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잡는 동물을 사냥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동물을 잡히는지의 과정, 전체 과정들을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나오기 딱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굴 입구에는 올빼미가 있어요. 올빼미가 이제 감시자라는 올빼미라는 동물 자체가 이렇게 고개가 180도로 돌거든요. 그래서 동굴 속에 그림이 배치된 것들이 분명히 어떤 하나의 의도를 갖고 그림들이 그려진 것들인 거죠. 그리고 세밀한 묘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훌륭한 그림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바깥에 동굴 밖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그림 그렇다고 동굴 밖에 있는 안각화는 뭐냐? 안각화는 울산 같은 경우는 그 방고대 안각화가 물 속에 잠겨가지고 이게 돌을 떼가지고 박물관으로 옮기자, 물을 빼자 엄청나게 이게 오래 논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는 돌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림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돌이 경관에서 벗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원래 갖고 있는 것 자체를 그를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동굴벽화도 마찬가지로 동굴 그림 하나보다는 동굴 종류성의 위치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보면은 거시경관으로서 안각화를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알프스에 있는 안각화인데 여기는 해발 2700m 백두산 높이하고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은 맨 꼭대기에 보면은 이게 몽배구라는 이름인데 몽은 산이고 배구는 소예요. 소산인데 실제로 정상 부분에 솥불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이제 필드워크를 해서 잘 알죠. 그런데 밑에 이제 이 중심이 되는
이 봉우리 주변에 이제 안각화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솥불을 이렇게, 솥불을 표현을 했습니다. 솥불을 표현을 하고, 요거도 솥불 하나, 솥불 둘, 솥불 셋, 이런 형태로 사람을 이렇게 어떤 신상을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림과 이 바위와 이 전경 자체가 어우러지지 않으면 의미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한 가지는 미시경관인데, 요거는 부가시 안각화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겠지만, 안각화는 바위에 그리는데 바위가 반듯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바위가 갖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안각화를 그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바위 안각화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고리 잡는 장면도 있는데, 스키 타는 장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쭉 스키를 이렇게 활강하다가 딱 멈춰가지고 발자국으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하는 스키 타는 장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 바위 면 높낮이를 이렇게 보면 실제로 여기서는 걸어야 되겠죠. 쭉 타고 내려와야 되겠죠. 다시 걸어야 되겠죠. 쭉 타고 걷고 뚝뚝뚝뚝 걸어가는, 바위 자체가 원래 스키를 탄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장면을 이제 안각화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안각화 자체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시아 안각화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부가시아 안각화를 막 뒤졌어요. 뒤지다 보니 너무 많은 거예요. 몽골 거부터 시작하고 보니까 도대체 저 많은 부가시아 안각화를 어떻게 설명할까? 정말 딜레마에 빠졌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제 강의 이후에 얘기들이 이쪽 지역,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 안각화가 이쪽 지역하고 연결된 것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안각화를 중심에 두고 이쪽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각화 유적 조사가 2000년도에 한번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장클로드라는 분이 유네스코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주로 묻는 조사를 했어요. 이때는 한국 안각화는 아예 등록 자체도, 존재 자체도 안 알려진 시절이었는데, 이때 유적 수가 4만 개. 4만 개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안각화가 있다는 건데, 이 4만 개 곱하기 100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유적이라는 거는 돌이 하나가 있어도 유적이고 100개가 있어도 유적인데, 다시 말해서 옛날에 사람이 살았던 곳이라면 어딘가에 안각화가 있는 거죠. 보편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4만 개인데 중국만 하더라도 뭐 6, 7천 개 정도, 그걸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안각화를 중심에 두고 부가시아 안각화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렇게 목적을 정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요거는 이제 번호가 14번까지인데 한 30개 정도 안각화가 발견됐습니다. 이쪽에 남은 대곡리, 그 다음에 여수 오림도, 거의 뭐 이게 남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충청도 지역이 이게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거는 조금 학술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 성리 문화 이후에 안각화가 거의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런 영향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 안각화를 분류를 해왔을 때 자연 바위에 새겨진 것들과 무덤에 새겨진 것들,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나눠보니까 신석기 시대 거는 방고대 안각화 하나밖에 없거든요. 방고대 안각화와 나머지 청동기 시대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방고대 안각화를 먼저 설명을 제가 하고 부가시아에 있는 안각화들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만일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가지고 또 좀 약간 문화적인 그런 주제로 얘기를 할 때, 한국 사람들의 문화의 기원은, 뿌리는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의 뿌리가 어디냐?
제가 오늘 하는 강의는 2강부터 마지막 강의하고 완전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농경민족이다. 그죠? 우리는 대륙에서 말 타고 다니는 기만민족의 후손이다. 뭐 대충 그런 얘기가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 배달의 민족이다. 근데 저는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 제가 보는 안각화는 해양 어로 문화가 우리 문화의 뿌리예요. 근데 왜? 신석기 시대에 우리 한반도는 그야말로 해양어로의 거의 발창지라고 할 만큼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 문화라 하면 우리 문화, 한국의 문화는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닌데 왜 해양어로 문화지, 해양 문화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의 가장 오래된 문화의 기원이라고 하는 건 오리지널이잖아요. 오리지널은 물론 구석기 시대까지 올라가면 사냥 문화가 되겠지만 가장 화려했던 문화라고 얘기하면 해양어로 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안각화가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거든요. 방구대 안각화에 있는 그림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고래를 보고 그린 게 아니고 무슨 고래인지 구별될 만큼 상세하게 표현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혹시 고래 보신 적 있어요? 고래 보신 분 있어요? 돌고래 말고. 고래가 사실은 고래를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고래인지 구별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고래를 잘 알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4가지 북방 긴수염 고래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모습, 특이한 입모습과 가슴 지르름이, 꼬리 지르름이, 등 지르름이가 없잖아요. 이 그림 중에서 긴수염 고래를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모습과 등 지르름이 없는 거, 가슴 지르름이 크기, 꼬리 지르름이 딱 긴수염 고래예요. 혹등고래는 가슴 지르름이, 꼬리 지르름이 굉장히 크죠. 등 지르름이가 요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가슴 지르름이 굉장히 크고, 꼬리 지르름이 크고, 등 지르름 위치가 아주 정확해요. 귀신고래. 그 다음에 이거 이빨고래이긴 하지만 머리가 뭉퉁한 향유고래. 최소 4종에서 5종 정도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죠. 근데 이 고래를 단순하게 고래 종류만 아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고래가 물을 뿜는 장면. 대체로 그림들이 이렇게 보면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에서. 그런데 맨 놈은 옆으로 이렇게 그래요. 옆으로. 이게 옆으로 그려진 그림이 이유가 있죠. 물을 뿜고, 물을 머금고, 물을 뿜고. 물 뿜는 장면이 3마리가 연속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쇼베동굴에서 동굴 사자가 머리가 3개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잖아요. 그것은 한 마리가 보통 지금까지 연구에 가면 한 마리가 그려진 거예요. 움직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만화처럼.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3마리를 표현한 게 3마리를 표현했는지, 물 뿜고, 물 머금고, 물 뿜는 걸 그리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물 뿜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걸 이렇게 표현을 해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울산에 가면은, 이렇게 장세포에 가면 돌고래 수족관이 있어요. 제주도 가도 요즘 제주도 돌고래는 아마 바다에 풀어줬을 거예요. 돌고래는 아무리 쳐다봐도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장면을 볼 수 없어요. 워낙 빨라가지고. 그래서 큰 고래만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고래들 그림 중에 가장 큰 고래는 가슴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습니다. 호켈고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노르웨이 사람들이 박고랑이라는 이름으로 호켈고래라고 하는 거죠. 물길이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처박히는 모습들. 이렇게 새끼를 얻고 있는 모습들.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죠. 해양토 이러잖아요.
7,0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해양 포유류와 어류를 구분했을까요? 구분을 안 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생물학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물고기하고 고래하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숨을 쉬고 새끼를 낳아 기르고 젖으로 키우고 있는데 꼬리 형태가 달라요. 대체로 고래들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생겼는데 물고기들은 세로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물고기 꼬리를 옛날 선조들은 표현을 다 이걸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표현이 안 되는데 이걸 좀 비틀어서 다 표현을 했어요. 그 특징들을 굉장히 잘 묘사를 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새끼를 얻고 있는 고래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이 돌고래는 새끼를 처음 낳으면 이 새끼 고래가 익사를 해버려요. 항상 어미고래가 머리에 이렇게 받치든지 아니면 범고래 같은 고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요 밑에 보면은 큰 고래 사이에 새끼 고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저게 7,000년 전에 육지동물도 아니고 바다에 있는 동물들인데 고래의 생태적인 특징들을 너무 잘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래만 잘 표현한 게 아니고 육지동물도 잘 표현했어요. 전체를 포함하면 한 20종인데 사실 이 방구대 안각화에 그려져 있는 동물 종류 20종이라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세계유산은 등장감이에요. 왜? 보통 동물 그림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본적으로 빙하 시대이기 때문에 먹을거리가 식물이 없어요. 동물 사냥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굉장히 중심적인 주제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데 프랑스, 스페인 이 지역에 까타브링크 지역이라고 피레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까타브링크 지역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동굴 수가 약 300곳이 있어요. 라스코, 알타미라 다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동물들 그림 개수, 동물 그림 개수를 확인을 해보니까 3,500점 정도 돼요. 그림이. 그 3,500점의 동물 그림 종류를 분류를 해보니까 20종 정도 돼요. 그걸 한 나라가 아니고 거의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동굴 벽화 그림을 다 합쳐서 동물 숫자를, 종류를 나눠보니까 20종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방구대 안각화는 바위 하나에 23종. 이해가 되나요? 다른 나라 연구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제 은사님도 오시고, 같이 앉아가지고 보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그러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하게 신상이 되든지, 뭔가 이게 중요한 걸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그려진단 말이에요. 몽고에도 엄청나게 많은 안각화가 있지만, 사슴, 사냥, 몇 종류 없거든요. 근데 왜 한 바위 하나에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표현했는지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게 이제 그 마카제마라는 연구자하고 가장 요즘 굉장히 재밌게 토론하는 부분인데, 소베동굴, 아까 전에 그 소베동굴이 전체 사냥하는 스토리를 갖고 있다는 그 연구를 했는 분인데, 분명히 안각화는 어떤 스토리에 의해서 그려졌다. 그러면 거기 등장하는 동물이나 대상은 주인공이나 출연자죠. 그러면 보통 주인공 시나리오를 읽어보면 주인공 있고 여주인공, 남주인공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 얘기의 구조가 뭔지 사실 그거 자체가 이제 미스테리한데, 왜 대충 그랬으면은 이만큼 종류가 많이 안 나오겠죠. 제가 수수께끼 하나 이렇게 잠복해 칠 거 한번 내볼까요? 혹시 고라니하고 노루 구분하실 수 있나요? 고라니와 노루.
송곳니. 아, 송곳니. 이 사슴이죠. 이 두 개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여기 송곳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라니가 누르에 비해서 엉덩이가 조금 더 동글동글해요. 근데 안각과 보면 구분이 돼요. 한 개 한 개로 전부 다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범 사자 같은 경우도 형태는 거의 똑같은데 줄무늬가 다 다르잖아요. 늑대하고 이거는 여우죠. 사모님들 좋아하는 여우. 꼬리가 굉장히 길어서 그죠. 실제 꼬리보다 더 길게 그렸어요. 이런 특징들 하나하나를 정말 동물 도감을 펼쳐놓고 구분이 다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른 나라 연구자들이 와 이렇게 하는 게 이건 동굴벽화가 아니잖아요. 다른 건 동굴 속에 있는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잖아요. 아주 정밀하게 묘사를 해도 비바람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남아있잖아요. 근데 방구대 안각화는 돌에 그냥 새긴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그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 우리 조상이겠죠. 이야, 그 디테일에 있어가지고 정말 다른 나라,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섬세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화가 존재하고 찬양을 많이 하지만 저는 안각화로 설명을 하거든요. 보통 울산에 있으면 어떤 박물관에 있을 때 어떤 관람객이 제일 많이 오냐면 울산에는 볼 게 별로 없어요. 문화가 굉장히 척박한 동네거든요. 작은 도시에서 갑자기 커가지고 기업체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렇게 바이어들이나 이렇게 오면 데리고 갈 데가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 박물관을 집어 던져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배를 울산 현대중공업이 굉장히 유명한데 방구대 안각화에 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한 7,000년, 그 옆에 있는 창원 비봉리에서 한 7,000년 정도 배가 왔죠. 그래서 보통 그런 바이어들 오면은, 이거 박물관도 조그맣고, 경치는 좋네, 이렇게 관심 없거든요. 제가 설명을 하죠. 쭉 안각화를 설명하면서 배를 설명을 하거든요. 배가 7,000년, 실제로 그 배가 7,000년 전 배가 있어요. 국립정박물관에 가도 지금 전시가 돼 있죠. 근데 쭉 설명하면서 우리 한국은 해양으로 문호를 갖고 있고 배를 만들어서 바다에 나가서 고래가 지구가 생긴 일에 가장 큰 동물이 고래거든요. 공룡보다 더 커요. 그걸 우리 선조들이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배 만드는 게 7,000년 전 배라는 게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오래된 배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한국에 수주했는 그 배는 우리가 미국에서 기술을 배우고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서 만든 배가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7,000년 전부터 배를 만드는 엄청난 기술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주문해놓은 배는 바로 그 배의 후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엄청 좋아해요. 어차피 가격 보고 이렇게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반찬의 분야요. 이 동물 종류만 쭉 설명해주면, 정말 이게 손재주가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안각화를 그렇게 써먹었다는 거고, 울산에는 크게 너무 많이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서, 실제로 고래에 초점을 걸쳐, 그럼 고래가 굉장히 많이 그려져 있고, 중요하게 그려져 있는데, 과연 그 가치가 어떤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이제, 비교 연구를 한 거죠. 전체 리스트를 전체를 다 뽑았어요. 안각화 전 세계에 알려진 리스트 거의 모을 수 있을 만큼 자료를 모아가지고 고래가 표현된 안각화를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선사시대 거, 그 다음에 선사시대 상관없이 선사시대 건데 고래 사냥하는 거. 선사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고래만 있는 거. 그래서 북아시아 같은 경우는 딱 여기 들어오는 게 있죠. 그런데 이 고래가 있는 안각화는 당연하게 고래는 이게 회유동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겨울에는 따뜻한 바다에 와서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봄에 새끼를 데리고 여름철에는 북쪽으로 올라가요. 1년에 한 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고래가 뭐 다니는 곳에야 고래를 봐야 고래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래가 그려진 안각화들은 대체로 이것들하고 연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에 해당되는 북아시아에도 안각화들이 많지만 빅티메일과 잘라보르가 이쪽 지역에 있는 두 안각화가 우리나라 안각화하고 비교해볼 만한 북아시아 안각화다로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빅티메일 안각화는 베링해 쪽에 있죠. 이게 강둑에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안각화 중에는 가장 북쪽에 있는 안각화예요. 물론 요즘 또 날씨가 뭐 따뜻해지니까 얼음이 이렇게 녹으면서 더 나올 수 있는데 연대는 약 2000년 전 그림이에요. 여기 새겨져 있는 안각화들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배를 타고 이거는 목선이라기보다는 가죽 술록 가죽 같은 걸 이렇게 먼저 얼개를 만들고 술록 가죽 같은 걸로 이렇게 가죽배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형태의 배입니다. 배인데 이렇게 사냥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축 찌르면 이렇게. 근데 이 고래가 어떤 종류의 고래인지는 몰라요. 그렇게 상세하진 않는데 아주 많은 안각화 중에서 숫자도 많진 않아요. 어쨌든 군데군데서 이렇게 고래 잡는 장면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물론 한 5회 정도 할 때, 이 부분이, 이분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이분이 이제 참석해서 자료도 가져오고,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어요. 데블리트라는 분인데, 어머니도 안각화 연구자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따님도 안각화 연구자였는데, 우리 국제학술 대회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그 카렐리 안각화의 유적 조사를 갔을 때 만났는데 이때 이제 두세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한국 여행이 마지막 여행이었죠. 어쨌든 이 카렐리아에서 이제 안각화를 보게 되는데 여기는 라바노바라는 그 연구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연구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는데 저는 우리나라에는 뭐 안각화 연구하면은 뭐 이분한테 얘기하면은 이분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러시아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공화국이 돼서 그런지 전부 우리 뭐 나우발이라 그러나요? 영역이라 그러나요?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연구자가 이 유적을 설명하면 절대 안 되고 침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이곳의 유적을 조사한 분인데 실제로 답사를 했죠. 답사를 해서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보여드린 고래 잡는 장면들, 아까 전에 보여준 이제 스키 타는 장면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안각화 박물관에 가져와서 전시도 했죠. 근데 이 카렐리아 안각화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안각화긴 한데, 굉장히 저도, 이거 왜 이럴까 싶었는데, 베소비슬레디키라고, 이것도 물에 잠겼다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유적인데, 도면으로 보면 좌측에 고래가 있고, 우측에 사슴이 있고, 방구장각하고 되게 닮았지 않나요? 이게 우리 방구장각하란 말이죠. 베소비슬레디키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보통 우리가 문화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관심사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쪽에 고래 그림이 있네. 아마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열심히 안 했으면 딱 그 스토리 속에 들어가기 좋은 게
이 북쪽에 뭐 영향을 받아서 이게 한반도 남도 지역의 고래 사냥 뭐 이렇게 또 스토리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어차피 디테일하게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이 지역은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전파될 수도 없잖아요. 어떤 방송국에서 이 자료를 제가 설명을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서 다큐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쫙 이렇게 소배동굴부터 쭉 하더니 여기 가서 찍고 와서 여기 찍고 왔는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여기에서 방구대안각하로 고래 사냥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의 뿌리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오는 걸로 스토리를 쓰더라고요. 근데 불가능하죠, 사실. 근데 이 북아시아 지역에는 고래가 그려진 안각화가 가장 크게 이제 잘라부르가 유적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게 가장 오래됐어요. 이게 기원전 한 4,000년. 우리하고 제일 근접하고 팩트메일이라고 이쪽 지역에 있는 이게 기원전 2,000년. 그 다음에 알타 유적이라고 바로 옆이죠. 백해 지역인데 이게 한 4,000년인데 방구대 안각화는 7,000년 됐거든요. 방구대 안각화 연대가 7,000년이에요. 아마 이게 안각화 연구가 고고학적인 연구가 같이 병행이 되지 않을 때는 철기 시대다, 청동기 시대다, 교과서는 아직도 청동기 시대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그 사이에 연구들이 많이 됐거든요. 우선 제가 얘기했던 비봉리 통나무배, 이게 이제 울산 옆에 있는 창녕이라는 곳에서 나온 배예요. 이게 8,000년에서 7,000년 이런데 7,000년 정도. 이거 중앙박물관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울산의 황성동에 있는 조개무지에서 나온 고래뼈에 작살이 꼽혀가 나왔어요. 3점이나.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고래를 이건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고래를 해체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물 흔적들, 그 다음에 실제로 폐충 유적에서 고래뼈가 어떻게 분포하는지에 대한 분석들, 그 연대가 7,000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연대가 7,000년이라면 가장 오래된 게 연대가 7,000년이라면 우리나라 안각화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래가 물론 뭐 제가 조사 못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고래가 그려져 있는 안각화, 암체와 뭐 동굴벽화 다 포함해가지고 그 장면 중에 가장 사냥하는 장면이 오래된 게 방구대 안각화 맞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영향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영향을 주겠죠.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설명드릴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오리지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주제에 해당하는 요 주제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아마 다음 2강이나 3강부터 잘 연결이 될 것 같은데, 방구대 안각화를 빼고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 있는 안각화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하면, 크게 검, 그 다음에 도시문 같은 추상적인 문양이나 지그재 이 격자 문양 이런 것들이에요. 이 안각화에 새겨져 있는 문양들은 그 대부분 청동기 시대 유물에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파형 안각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금 손잡이라든지 금집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여수오린동처럼 금 그림은 이렇게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가 이제 금이라는 주제인데, 왜? 우리나라 안각화는 방구대를 빼면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금이에요. 여수오린동도 금이 있고,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금인데, 도대체 안각화를 왜 금으로 그렸을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대답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안각화 전공하는 사람인지 검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검 공부하는 사람들. 왜 당시 사람들은 검을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묻었지? 부정품으로. 똑같은 대답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검의 상징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던 위세를 상징하던 상당한 심볼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묻었겠죠. 근데 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안각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연구하잖아요. 그림을 연구한다는 것은 조금 더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검의 길이가 13cm 두께가 이거 안 하고 그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불가리아 바르나 부분인데, 여기에 검이 이렇게 매장이 되어 있고 안각화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금속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지방에서 나중에 이제 2강, 3강은 전부 이제 그런 주제가 될 것 같은데, 터키 지역에서 가장 오래전에 그 금속이 사용이 되었죠. 초창기 금속은 이렇게 땅 속에서 파내는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 떨어지는 운석을 가지고 이걸 금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금속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금속으로 만든 물건 자체가 하늘의 물건이었어요. 이게 이제 분포도인데, 여기 이제 전부 건그림이 있는 안각화들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갈게요. 이게 아까 몽베고라는 유적인데, 여기가 가장 대표적인 유적이고, 가장 연구가 많이 된 유적입니다. 저도 여기서 한 3년 정도 직접 필드를 뛰고 연구를 했던 곳인데, 여기는 해발 2,700m인데, 실제로 여기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기간은 2달밖에 안 돼요. 왜? 나머지 계절은 계속 눈이 있기 때문에. 이 호수처럼 이렇게 눈 녹은 물이 항상 보이는 호수가 있고, 여기 조사 캠프가 이렇게 있어요. 전기도 물론 없죠. 이게 이제 몽베고 산인데, 여기는 실제로 이 몽베고라는 산은 산, 베고, 소산인데 번개가 굉장히 많이 쳐요. 실제로 이게 이 산을 이루는 물질 자체가 광석 성분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맑은 하늘에도 수시로 그냥 이렇게 번개를 쳐요. 여기 유적 조사하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여름에 올라가기 전에 생명보험 다 가입해줘요. 몇 년 전에는 이게 유적 조사하다가 이게 암석 하나가 이렇게 얼음에 있다가 떨어져서 이탈리아 학생 하나가 죽고 막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운 곳인데, 그런데 여기 이제 몽베고라는 산 꼭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금 그림이 굉장히 많이 그려지잖아요. 금과 소. 소는 여러분들 그 성경책 보면은 왜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람들이 그 황금소를 막 숭배하고 이런 신화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고향에요. 실제로 지중해에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신성시되는 동물이었거든요. 여기도 봐도 추장이라는 바위인데, 여기도 보면은 속불 형태인데, 남자죠. 발이 안쪽으로 모여져 있고, 머리에 이렇게 검을 맡고 있어요. 주수사 바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양쪽에 검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도대체 왜 검을 그랬을까? 그런데 이 유적 자체는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물과 관련된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통 여기에서는 지그재그 형태를 무리로 해설하는데, 원래 있는 바위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실제로 눈이 녹으면 여기서 물이 나와요. 물이 흐르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번개와 이런 장면들이 논에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 어디서 떠오르는 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물이나 번개를 얘기한다면 뭐겠어요? 무슨 제사를 지냈겠어요? 네? 산꼭대기, 이 지방에는 옛날에 산꼭대기 안 올라갔어요. 강원 들면 산꼭대기 올라가잖아요. 어떤 데는 불도 막 지르고, 아니면 지붕 위에다가
이 버드나무도 꽂고 막 이러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실제로 소를 가지고 밭을 이렇게 경작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농경문처럼 농사 짓던 집단들이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죠? 왜 이렇게 많은 검을 이렇게 새겼는가? 이게 우리나라 안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연구된 걸 결론적으로 연구된 걸 얘기를 하면, 거의 뭐 이쪽뿐만 아니고 이제 몽고 지역까지 오는데, 몽고는 농사를 안 지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화적으로 이게 이제 안각화는 다소 신화적으로 연구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토르라고 요즘 젊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영화 토르 있어. 이게 이제 돌도끼를 들고 막 이렇게 번개신이에요. 막 치고 다니고 막 이런 영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는 북유럽 신화예요. 왜냐하면은 돌도끼든 쇠도끼를 들고 땅을 이렇게 뭐를 두드리면 버쩍버쩍거리잖아요. 그래서 토르는 번개신이거든요. 그리고 뭐 저게 번개신 천둥폭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남쪽 지역에 내려와도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손에 번개를 들고 있어요. 또는 망치를 들고 있어요. 유물 속에서 보면. 같은 카테고리인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김정희 선생이 그 신라진흥고 쓴 그 김정희 생, 물론 그림도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도 이제 벼락도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조선시대에 돌도끼를 이렇게 보면은 하늘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물건이라고 하지, 인간이 만든 물건이라 안 그랬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름은 벼락도끼라는 이름이 존재를 해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왜 이 산꼭대기에 와서 무슨 제사를 지냈냐? 이게 번개라면, 번개는 비가 오는 과정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천둥이 울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고 비가 오죠. 하늘과 땅이 만나면 번개가 생기죠. 남자와 여자도 사랑이 눈뜨면 눈에서 불이 나죠. 이거 하늘과 땅이 접신을 해야, 번개라는 걸 만들어야 비가 온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검이라는 무기 자체가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 물론 우리나라까지 연결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지역 일대에서 갖고 있는 검이, 왜 검이 청동기 시대 때 그렇게 중요한 도구로 실제로 사용하는 무기는 아닌데 제사 용구로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냐면, 그 검을 들고 제사를 지낸 거예요. 왜냐하면 번개를 자기 손에 들고, 아까 지오수신 얘기를 했듯이 그 번개를 다스리는 자가 실제로 비를 내릴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자죠. 그래서 제사장 손에는 최소한 검을 들고 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런 전통이 이런 곳에 항상 검을 상징하는 곳이 있다는 의미, 제가 이제 보여드린 곳은 바로 이곳이고, 이게 이제 한반도로 넘어오면 이게 이제 여수 오림동이잖아요. 여수 오림동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방구대 안각화를 뺀 대부분 안각화들이 검 손잡이나 검 전체를 표현한 안각화를 표현한단 말이죠. 왜 검을 표현했을까? 학술적으로는 그 확답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금속 문화라는 것들을 가져올 때 그냥 이 금속만 이거 비싸다, 뭐 지금처럼 금이다, 비싸다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그 형체가 갖고 있는 그 옛날에 그 유물,
미세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이 물건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같이 갖고 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은 유물만 남아있지만 이야기가 같이 왔으니까 이 얘기 속에서 뭔가 의미를 가졌겠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고인돌에 그렇게 많은 검이 그려지고 새겨지고 묻혀졌는지는 어쩌면은 철기 문화가 제일 먼저 시작된 터키, 지중해, 불가리아 요 일대에 있었던 검과 관련된, 왜냐하면 이쪽 지역은 아직 신화가 남아있거든요. 심지어 뭐 제우스 신화 뭐 이런 데까지, 휴대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죠. 검은 번개라는 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 보면은 어쩌면은 그 물질 속에서 그런 그 신성한 신화들이 묻혀서 우리에게 전해졌을 거 아닐까. 변형된다 하더라도 검 자체가 어쨌든 비를 부르는 굉장히 신성한 도구로 당시 사람들이 추장이나 제사장이 갖는 도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두 주제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방구대 안각화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뭐 저한테 우리에게 있어서 문화의 뿌리. 한국 사람들은 해양 문화를 엄청나게 훌륭한 해양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 또 하나는 그 시대가 지나서 그때는 좀 독자적인 시대였죠. 이후에 이제 대륙이랑 것들이 연결됐을 때 물밀듯이 이제 문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북방으로 들어오게 된 가장 큰 문화의 전파 과정에서 첫 번째 도구가 저는 금속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금속은 기본적으로 유목민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실제로 군대 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는데 밥그릇부터 모든 도구가 다 철이에요. 왜? 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 유목민들은 움직일 수 없는 계절에 모여서 다른 데서 만든 금속을 이동한다든지 어쨌든 금속이라는 건 아주 작지만 화폐 단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줘도 엄청나게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속을 이동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화 집단들이 바로 유목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아시아 지역의 초원에 있는 유목민 집단과 접속을 했을 때 가장 먼저 가져온 것들이 바로 금속. 그 유물로 치면 검, 신화로 치면은 번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군 신화에 봐도 이제 당군 신화에 봐도 이제 그 하늘에서 그 비, 바람 다스리는 우신하고 내려온다는 게 있는데 어쨌든 좀 연결고리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앞부분에 해드린 방구장각화는 좀 오래 기억하시고 뒷부분의 검 얘기들은 제가 다 못 풀어드리니까 뒤에 오는 훌륭한 선생님들이 아마 북방 초용 문화를 쫙 펼쳐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몇 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BP라고 연대문시라고 BP는 뭐? 예. BP는 비포 프레젠트라고 지금으로부터 이게 탄소연대 측정이에요. 근데 이게 선사시대 저는 선사시대를 연구하고 역사시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사시대에 하는 사람들은 BP를 쓰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연대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질문 중에 아직도 못 잊었던 질문이 있는데 학술대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쉬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옆에서 저보고 당신 연대, 한국에서요. 당신 연대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구대가 7,000년이야, 이게. 왜요? 이러니까. 도대체 7,000년에서 3,500년이라는 연대가, 내가 방구장각화가 7,0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그려진 거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여기 한 보라고 조선시대, 세종,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다 나오는데 왜 연대를 그래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사학에는 보통 상한연대, 하한연대. 가장 올려보면 여기까지. 가장 내려오면 여기까지. 이런 마진이 굉장히 커요. 그때 보통 사용하는 게 이제 BP인데, 탄소연대 측정법인데,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기원전에다가, 플러스, 1950 하면 돼요. 왜냐하면 1950년도에,
원자력을 이용해서 탄소연대 측정하는 방법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다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학적인 연대 개념으로 BP라는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기 그림에는 뭐가 지금 검입니까 저게? 이게 여수 오림동.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실 수 있는 여수 오림동 가깝잖아요, 그죠? 가서 고인돌에 보면 여기 검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돋아 있네요. 이게 이제 아니요, 이게 이제 조명을 이렇게 측면으로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검이 이렇게 있고 검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 밑에 사람이 한 명은 앉아 있고 한 명은 서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검암각화 중에서 가장 크게 의미로 부여할 수, 바로 그냥 보면은 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인데 요 그림인데 요 검이 있고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앉아 있고 한 명은 서 있어요. 그래서 마치 검을 이렇게 숭배하듯이 검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기에는 검 자체도 그려져 있지만 검 손잡이가 주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 얘기는 다음 강의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판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